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미디어 채널 공급으로 신규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지역 방송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방송의 미래와 돌파구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백제 불교 최초 도래지인 전남 영광군 법성포를 찾아 백제 불교 전래 이야기를 만나보고 영광의 명물이죠. 굴비 정식도 소개해드리고요.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준비하셨나요? 예, 어떤 물건을 훔치고 보니 원래 우리 거였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보살상을 두고 10년간 이어지고 있는 법적 다툼,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2012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들어온 금동불상. 서산 부석사는 고려시대의 왜구가 금동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넘어갔다며 불상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본이 과거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반환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훔쳐온 물품인 만큼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인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불상의 법적 소유권을 가려내기 위한 항소심 변론 기일을 오는 3월 30일과 6월 15일, 8월 17일 세 차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재판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절도 전 불상을 보관하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 측이 소송 참가 신청을 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일본 관음사는 코로나가 해소되면 직접 재판에 출석하겠다며 비대면이나 간접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째 소유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 중으로 과연 올해 행방이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한국인이 훔쳐온 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조금은 긴데요. 네. 시작은 10년 전이 2012년 여름입니다. 이제 한국인 8명으로 구성된 문화재 절도단이 한번 큰돈 한번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일본 원정 범행을 기획합니다. 한국 문화재는 이제 훔치더라도 판매가 어려워서 가깝기도 하고 또 보안이 허술한 일본 문화재를 노린 것이었죠. 이들은 관광객인 척하면서 이제 사찰의 지형 등을 숙지한 다음에 이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지붕을 뚫고 관음사에 있던 이 보살상을 빼내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게 일본 문화재였거든요. 일본 내에서 당연히 판매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국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미리 준비했던 운반책을 통해서 엑스레이 검사 등이 없는 작은 항구를 통해 일본을 빠져나온 데는 성공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부산항입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 바로 세관에 걸린 것입니다. 세관에선 문화재 반출, 반입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불상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세관이요, 이 불상이 100년도 안 된 불법 위조품이라고 이제 판정을 내립니다. 이런 세관의 어처구니 없는 판정 덕분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 불상이 수백 년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일본에서도 문화재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부랴부랴 문화재가 사라진 경위들을 조사를 해보는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파악하게 되냐면 아까 그 부산 세관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골동품으로 판정은 받았습니다만 그때 찍어둔 사진과 이제 없어진 불상이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일본은 도난 사실을 알고 외교부와 인터폴을 통해 한국에 이제 잡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예. 결국 대전경찰청 광수대가 이 절도범들을 잡고 불상도 회수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일본의 요청을 받고 불상을 다시 돌려주려고 보니까 이 불상 안에서 이 불상이 서산의 부석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훔쳐와 보니 결국 우리 거였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부터 돌려주려고 했었던 정부와 그다음에 원래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서산 부석사의 이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래부터 있던 부속사의 것이니 그냥
부석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주장과 예.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일본에 있던 것을 훔쳐온 것이니까 외교 관례상 다시 돌려줘야 된다. 예.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항소를 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송이 사실은 뭐 한일전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서산 부석사 간의 다툼인데요. 이제 소송을 제기한 부석사 측은 이것이 훔친 물건이 아닌 해외로 이제 반출됐다가 회수한 문화재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록상 명백하게 부석사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고 또 일본으로 가게 된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부 측은 이게 명백하게 훔친 물건 작물이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이 관음사에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나 유네스코 협약 등 국제적이고 외교적인 부분도 고려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고려시대 때 불상인 것은 이제 확인하게 나타나 있고 사실 고려시대 때 약탈해간 문화재들이 일본에서 왜구들이 특히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고려 때나 조선 때나 특히 뭐 서산 같은 경우는 왜구가 자주 출몰했던 예. 지역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석사에 있던 그 불상을 우리가 뭐 일본에다가 선물했을 리도 살 가능성도 희박하고 예. 팔았을 가능성도 더더욱 희박한 거로 보이는데 예. 이거 부석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민 감정은 그럴 것 같은데. 예, 저희도 딱 그 기자실에서 이것들이 처음에 2013년에 예. 나왔었을 때 기자들의 반응도 대부분 비슷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불상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곳은 일본이었다 보니까 이것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불상이 불법적으로 일본에 갔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어떤 이유에서 뭐 관음사에 선물을 했거나 판매를 했거나 기증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 소유가 관음사가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약탈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수백 년 전에 옮겨진 거다 보니까 이 기록을 제시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거를 소송에서 입증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애초에 우리 것이었던 불상을 두고 부석사와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 소송을 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여기에 왜 일본의 관음사가 끼어드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끼리 다투고 있는데 일본 네. 관음사가 갑자기 지난해 말 끼어들었습니다. 소유권을 한번 명백히 주장을 해야겠다는 건데요. 일종의 절도 사건의 피해자 자격으로서 한번 좀 참여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관음사는 소송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재판부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관음사의 주장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란 절차가 워낙 엄격하다 보니까요. 지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또 관음사가 보도에도 나왔듯이 코로나 핑계로 입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적 싸움이 더 지금 길어지는 모양새고요. 더 지금 길어지고 있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부처님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될까요? 글쎄요. 당분간은 부석사, 관음사 둘 중 어디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미 10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이 싸움에서 양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법원으로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와 서산 부석사의 싸움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인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지금 문지동에 있는 그 문화재 연구소에서 계속 잠드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뭐 감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불상이 한 10여 년 전에 암거래 시장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당시 혹시 가격이 이렇게 매겨진 게 있습니까? 이게 알려진 건 없는데 이게 예. 중세불교 미술의 수작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게 부르는 게 가격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감히 이제 뭐 불상의 가격을 좀 매겨보자면 참고가 될 수 있는 수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절도범들이 부석사의 불상뿐 아니라 함께 훔쳐온 또 불상이 있습니다. 동조열의 입상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일본 정부가 50년 전에 1억 엔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는 수백억 원에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두 유물의 가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관세음보살 좌상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늦어도 이제 8월이면은 어떤 형태로든 이 우리 부처님의 행방이 어디로 갈지 정해지게 되겠군요. 그때 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의 레트로 뉴스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그 자린고비 하면 생각나는 생선 있으신가요?
굴비죠. 굴비죠? 네. 아, 굴비죠. 예. 오늘은 그 굴비의 고장 전남 영광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 네. 이 기름기가 도는 더험한 굴비를 보니까 이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아주 군침이 도는데요. 네, 그렇죠. 그 네. 옛날부터 영광 법성포 앞바다가 칠산바다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조기가 옛날부터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조기는 원래 따뜻한 제주도 남쪽 바다에서 있다가 겨울철만 되면 이제 북상을 하는데요. 산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바로 길목이 바로 법성포입니다. 아, 그래서 1960년대까지 이쪽에서는 이제 조기 파시가 열리게 됐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조기가 많이 잡히는 어선들이 네. 법성포에는 다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그때 잡히는 조기는 이제 뭐 살도 통통하고 네. 알도 꽉 차가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조기가 맛있기도 하지만 지금 한번 보시면 막 엄청나게 이제 뭐 조기가 많이 널려 있죠. 네. 근데 현지 주민들이 살짝 염장을 해서 말린 굴비, 아, 이 굴비가 엄청나게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대장관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굴비도 한때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영광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1986년도부터 이제 상업 운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뜩이나 이제 조기도 많이 안 잡히는데 네. 영광 원전에서 이제 가끔 이제 고장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 하니까 굴비에 타격을 많이 줬던 거죠. 그리고 특히 가끔 그 중국산 그 굴비를 국산으로 이제 둔갑시켜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한때 이미지가 크게 상실된 적이 있었죠. 예. 사실 영광굴비 하면은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는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타격을 좀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5년도에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청탁금지법이죠. 네. 저도 그 이후에 제대된 굴비를 못 먹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이제 소고기와 이제 굴비인데 네. 이번에 현지에 가서 이제 상인들 만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MF 파고도 이겼는데 청탁금지법은 정말로 이기기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영광 굴비의 영광은 명예는 명성은 여전하죠. 그래서 오늘 뉴스보도 맛집에서는 그 이맘때면 생각나는 찬바람이 생각나는 짭조름한 영광 굴비도 맛보고요. 그 1800년 전에 법성포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이야기까지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영광대교. 영광대교 건너면 이제 전남 영광 법성포에 도착하죠. 근데 영광에서는 그 외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한다고 그러죠? 어따 영광서 만나서 영광이구만. 어때 이번에 제대로 댕겨? 정겨운 사투리와 굴비로 유명한 영광 법성포는 1800년 전 백제의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불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도착한 포구, 그래서 법성포인데 지금 보면 저기 보이는 저쪽으로 아마 1800년 전 마라난타 그분이 저기로 도착해서 불법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와보니까 상당히 색다른데 불교 신자인 저희 부모님도 여기 와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불교 유적 맞아? 그러니까 언제? 1800년 전이지? 그때는 불교가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나? 참 판이하게 다르네, 지금하고.
1960년대까지 법성포 앞 칠산바다는 조기잡이 배로 가득했는데요. 조기잡이가 한창인 봄철이면 조기 파시까지 열리며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이야, 진짜 여기도 굴비, 저기도 굴비, 전부 굴비네. 이렇게 가공하고 또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염장하는 게 이게 400군데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크네. 이야, 진짜. 흔히 조기 사촌으로 알고 있는 부새와는 모양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참조기 모양하고 부새 모양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 국산 우리 굴비는 몸통이나 이 꼬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고 어느 정도 두리뭉실합니다. 두리뭉실, 예. 둥근 모습. 그런데 부서는 이 부서는 꼬리가 아주 가늘고 쭉 빠릅니다. 여기만 머리나 배통이든지만 크고 이쪽으로 오면 아주 쭉 빠르게 이렇게 날씬합니다. 꼬리 부분이 날렵하게 생겼네. 예, 그래서 바로 보면은 바로 압니다. 예. 소비자들이. 굴비의 고장답게 법성포엔 굴비 식당이 즐비한데요. 그 중에서도 굴비 요리를 가장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아이고 배고파. 이야. 와, 진짜. 그런데 네. 제가 대전에서 이런 건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죠? 얘는 자연산 참조기를 말린 거예요. 옛날에 진짜 조상님들이 드셨던 보리굴비. 구워서 그냥도 드세요. 옛날에는 등 쪽에 있는 예, 가시를 이렇게 가시를 싹 발라가지고 발라서 굴비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모양새가 달라요. 다르게 다르네요. 야, 이거 다르고 맛도 완전히 달라요. 예. 이따 비교하셔가지고 같이 드셔보시고 그럴게요. 예. 일단 굴비죽을 먼저 드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할게요. 굴비 첫 경험인데. 조금씩 씹혀요. 여기가. 갈았나요? 저기는? 그죠. 맛있네요. 잘 먹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제가 왜 천장분 줄 아세요? 이 조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죠. 자린고비. 왜 천장에 왜 굴비 걸어놓고서 먹고 한번 쳐다보고 먹고 한번 쳐다보고. 그게 이제 구두쇠의 상징이었는데 저는 오늘 영광에 와서 진짜 그렇게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조기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굴비전이에요. 굴비 한 면, 우리 삼장떼기 할 때 한 장 이렇게 통째로 돼 있는 거네 보니까. 와, 이거 찌집이 거들나겠는데. 조기향이 딱 입안에 가득 꽉 차요. 다음에 이거 먹고 싶어요.
요거 먹는데 자, 이거 귤 5개짜리. 어렸을 때 세연제기에 조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때는 대부분 참조기였거든요. 그때 먹었던 그 느낌, 그 맛을 소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해. 아주 맛이 단단하게 그냥 조그만 게 그냥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고추장 굴비. 요게 부세. 먹기 좋게 딱 뜯으셨네. 이것도 맛있네. 참조기는 한우 그 암소 먹는 것 같고 부세는 좀 수입산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영광에서 염장하고 가홍해서 그런지 맛있는데. 자, 이게 맑은 탕이네. 조기는 매운탕 빨갛게만 먹어봤지 또 맑은 탕으로 또 먹어보긴 또 처음이네. 이건 또 어떤 맛일까? 역시 생선은 비려야 맛있긴 하지만 또 싱싱하니까 신선하니까 비린맛이 딱 잡았네. 야, 진짜 법성포 지금 쫙 보이는 게 지금 가공하고 이렇게 염장하고 하는 곳인데 거길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조기 한 상, 굴비 한 상 먹어보니까 정말 좋네. 영광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사실 법성포 굴비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광 굴비라고 하면 법성포 사람이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법성포 사람들은 이 굴비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이곳에 와서 제대로 된 굴비로 오늘 진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네요. 백제 불교가 닷을 내린 성스러운 토구가 있고 햇살과 바람, 사람의 손길로 탄생한 굴비까지 묵직한 시간의 힘을 이어가는 그곳은 영광 법성포입니다. 진짜 굴비를 맛보니까 어떠셨어요? 가서 이제 굴비전도 먹고 네. 조기 매운탕도 먹고 보리굴비도 먹고 고추장 굴비라고 있죠. 네. 무려 8가지 먹어봤는데 맛도 좀 유별나고 맛있었지만 현장에서 굴비 조기의 스토리를 알고 먹으니까 더욱더 맛있었습니다. 네, 영광굴비 잘 만나봤습니다. 네, 이기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이윤수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석 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국민의 술로 사랑받던 소주가 지난 23일부터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소주의 주 원료인 주정과 병뚜껑 같은 부자재 값이 오르면서 소주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가격 인상 전 소주를 미리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다녀간 일부 마트의 소주 진열대는 텅 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주 가격이 인상되면 식당과 주점에서는 소주 한 병이 5,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 반응도 씁쓸합니다. 이제 소맥 한 번 마시려면 10,000원, 술 한 잔만 마셔도 정말 손 떨리겠네요. 차라리 잘 됐다 싶습니다. 이슬도 두꺼비도 이젠 정말 안녕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요즘 건강한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술을 줄이는 분도 많은데요. 이번 소주값 인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새학기 등교를 앞두고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서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당초 교육부는 강화된 학교 방역을 통해서 대면 수업을 유지하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오미크론 확산세에 한 발 후퇴했는데요. 개학 후 2주간을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교육부 정책에 학교와 학부모들 역시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2년, 감당 안 되는 사교육비, 교통정리라도 잘 해주든가요, 정말. 아이들이 1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 서로 이름도 몰라요, 하하. 그렇게 1년 더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겠지만 학생들의 수업권 역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대선까지 보름가량을 남기고 선거운동이 뜨거워지면서 여러 사건,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후보가 빠진 선거 벽보가 게시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심상정 후보의 유세 차량이 전선에 걸리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교통정체가 발생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대선, 이런 사건들까지 생기니까 누리꾼들 마음도 복잡해 보입니다. 후보들에게 불만 표현, 투표로 하면 공짜인데 벽보로 하면 벌금 400만 원, 어질어질하죠? 막말 대선, 의혹 대선, 사고 대선, 나중에 교과서에 꼭 기록되길 바랍니다 하는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선 후보들과 정치권에 국민의 생각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표에 참여하는 거겠죠.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로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역 방송은 지역 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해서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지역 방송은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과연 돌파구는 없는지, 대책은 뭔지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신 김현 상임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같은 이제 미디어 종사자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먼저 좀 얘기를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마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 네. 이명박 정부 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합편성 채널을 4군데를 만들게 했던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방송의 허가와 그다음에 승인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고요. 두 번째는 통신, 이제 전기통신 사업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쉽게 단말기 쓰지 않습니까? 핸드폰을 이제 주로 기기 부분은 이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사용하는 분들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가격으로 시장에 나와 있느냐, 내지는 불균등한 그런 판매는 없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살펴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 미디어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고 시정해 나가는 역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하냐 아니면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최근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시청자들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은 용어예요. 네. 리터러시라는 말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해라든지 또 해석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방송을 좀 미디어에 대해서 바로 알기, 제대로 이해하기 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네. 사실은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곡되거나 허위 조작 정보이거나 아니면은 리뷰를 이제 그 온라인 상으로 그 댓글을 달고 그다음에 어떤 가게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가게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해서 품평을 리뷰를 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부산에서 간장게장을 운영하던 식당이 리뷰 때문에 또는 유튜브를 생산해내는 1인 미디어 때문에 그 오래된 식당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게장을 이제 리필을 하는데 네. 예, 그 쓰던 거를 썼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잘못된 정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제공했던 유튜브도 본인이 활동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제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됐던 게 있는데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그 정보가 옳은지 그리고 그 유통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받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또는 저희 이제 대전에도 시청자 미디어 네. 센터가 있는데요. 그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통해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은 분들이 또 이제 재생산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지 않게 하는 것을 정부가 좀 책임 있게 한다 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시민사회단체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뉴스 또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익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미디어 센터가 지역마다 대전도 있고 세종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충남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외에도 그 지역의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충남에는 혹시 아직 계획이 없는지. 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부산에서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전국에 10여 개가 센터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지역은 이제 나눔 버스라고 해서 그 버스 안에다 이런 조그만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직접 본인이 이제 아나운서도 되고 앵커도 되고 또 그 이제 날씨를 안내하는 그런 체험 학습 공간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방송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밝혀내는 그런 이제 교육도 실행을 하고요. 팩트 체크는. 팩트 체크를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방송 장비를 가지고 찍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저 기술자도 돼보고요. 그다음에 방송하는 아나운서도 돼보고 하는 것을 실험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방송을 하는 분들은 되게 미디어의 그런 체험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런 기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 버스를 통해서 하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실제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꿈도 키우고 이런데 아주 아쉽게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디어 센터 역할이 좀 축소되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 부산도 그렇고 세종시도 지난해 이제 센터 개소가 돼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를 좀 점검해 보고 그러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방통위가 미디어 센터를 사실은 이제 충남은 계획을 곧 잡고 장소까지 이제 물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경우는 워낙 큰데 한 군데밖에 없는 데는 또 늘려나가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 대구 경북도 곧 이제 그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실은 방송의 공적 책임, 그다음에 공정한 보도,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이제 복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또
또 기존의 방송사에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발전해 가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주적으로 그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계기가 이런 미디어 센터, 그다음에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계속 지속화돼 간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각 미디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저희 같은 전통적인 방송과 또 최근에 이제 유튜브 같은 이런 개인 미디어가 있고 또 이제 넷플릭스 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대 미디어까지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각기 잘 활용하고 계시죠?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전기료에 붙어 있는 네. 그 특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2,500원 이제 그 공영방송 수신료는 기본적으로 가구당 전 국민이 예. 내는 게 있고요. 제 핸드폰에 10개 정도를 지금 그 앱을 깔아서 이용을 하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저희 이제 임무이기도 하고 그렇죠. 본업이기도 한데 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마 지난해 이제 국민들이 다들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어렸을 적에 했던 게임이 네. 하나의 그 컨텐츠로 생산이 돼서 전 세계를 정말 놀라게 하고 K 컨텐츠가 이렇게 발전했냐, 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오징어 만들어졌지 게임. 않습니까?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영화는 뭐 미나리도 예.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우수하고 네. 그다음에 한글이라는 이런 언어가 있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실은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 네. 한국의 이 OTT 토종 OTT가 과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네. 또는 방송이 국민들 이제 다양하게 되니까 지상파 방송이 과연 제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했는데 그렇죠. 네. 실제로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고 공존 공생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그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전 세계에 나가면 다시 그것이 또 전 세계에 있는 또 좋은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이런 뭐 K-팝이든 K-문화가 됐던 그 K 콘텐츠 형태가 결국은 이 방송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때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저희가 규제를 최소화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그 여러 정부를 경유를 하면서 어떤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방송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없어지게 됐던 네. 그런 아픈 역사도 있었고요. 민주적인 정부가 운영될 때는 그런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영역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좀 잘 대처하자 이런 방식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된 것 아닌가 싶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방송을 하게 된 것도 지역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 정부에서 그 많은 지역 방송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러니까 많으면 사실은 좀 가다 경쟁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경쟁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서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네. 방법과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이 국권이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그 도움이 못 돼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지역이 네. 발전할 수 있고 방송이 더 많은 풍부한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방통위가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또 뭐 디즈니 플러스 또 국내 여러 가지 웨이브나 티빙 같은 이제 OTT라고 하죠. 이제 인터넷을 통한 TV 이제 방송이나 뭐 영화 같은 프로그램 서비스인데 이게 지역과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이 OTT에는 사실 지역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화되고 이제 확대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역 방송들의
재정 건전성에도 좀 어려운 점을 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지역 방송의 여러 가지 재원이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질도 저하되고 또 인력 감축에 따른 뭐 심지어 뉴스도 축소될 수 있는 이런 지역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방통위에서 여러 가지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안에는 네. 지역 방송을 위한 법이 특별하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법을 이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재정이 튼튼해야지 앞서 말씀하셨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만큼 인력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공영 미디어 발전이 굉장히 네. 많이 되고 시청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가 함께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이런 순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양분도 골고루 먹을 때 체질이 강화되고 이제 나쁜 병이 안 걸리듯이 특정한 프로그램만 과다하게 보게 되면 사실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특산물이나 지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 그다음에 뭐 오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악 뭐 이런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보가 전달이 돼야지만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지역 방송을 지원하는 금액이 정부에서 광고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송 발전 기금의 일부가 이제 지역 방송으로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네. 오는데요. 그 비중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역 방송 또는 지역 주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를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된 후보의 정책이 지역을 발전시키는 정책이냐 아니냐도 매우 중요하실 거고요. 그다음 지역 방송에 관심을 갖고 지역 방송에 지원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졌고 그때 했던 게 종편을 4개를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네. TV조선, 채널A, MBN, JTBC 그러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신문 네. 사와 방송이 사실은 신문을 만드는 곳에서 방송까지 하면 여론 독과점이 매우 심각해지기 때문에 분리시켜 놨는데 그거를 네, 겸용하게 하는 알겠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결국 그래서 지역 방송이 예. 매우 어려워졌는데 결국은 이제 그 민주적인 방송 그다음에 지역성을 강조하는 방송이 잘 되려면 지역 방송에 투자하는 정부가 되어야 되고 그 역할을 이제 해왔는데 사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정부의 네. 재원이 지역 방송으로 많이 올 수 있게 있어야만 앞서 말씀하셨던 양질의 콘텐츠, 좋은 일자리, 좋은 방송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 관련된 질문들을 이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방송발전위원장을 이제 역임하셔서 네.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2014년도에 지역방송발전지원법이 생긴 이후에 네. 여러 가지 뭐 지원 계획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이제 구성이 됐는데 그 지역방송 발전 기금이 이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누락이 된 건가요? 아니, 국회 계류 중이에요. 아. 국회 계류 중인데 네. 이게 이제 국회가 여야가 있다 보니까 지역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좀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방송 발전 기금을 만들게 되면 신문에 지원하는 게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회에서 그런 이제 논쟁이 되다 보면 후순위로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께서 저도 뭐 정치를 했고 지금은 정치 중립의 기구에 있지만 당장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SOC, 도로, 뭐 건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쪽에 많은 요구들을 받다 보면 지역 방송에 기금 마련하는 비용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되고 공약 개발할 네. 때는 또 지역 방송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겠다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또 국회 가면 또 이게 다른 또 얘기. 다른 데 많이 예. 써야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지금 정부 광고법에 의해서 이제 그 방송통신의 이제 지원금이 제공이 되는데 이 비율을 좀 늘려야 될 것이고요. 또는 이제 수수료를 좀 줄이면 이제 방송사에 갈 수 있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고 지금 이제 지난해죠. 올해 사용하는 비용이 45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100억 최소 100억이 돼야지만 좋은 콘텐츠의 그 생산이 가능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네.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개선의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편성하면 이제 내년 예산이 집행될 때는 적어도 100억 정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부 광고에서 수수료를 좀 정부가 이거를 신문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네. 여기는 수수료를 10% 부가세 포함하면 이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이 한 2천에서 3천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 이걸 좀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기금을 만들어서 지역 방송이 발전될 수 있도록 또는 지역이 당연히 이거는 이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에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자치단체에서도 당연 네. 지역 방송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는 법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방송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법대로 되면 다 되는데 법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 방송이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 잘 되는지 국민들이 또 예. 감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전에 이제 종편 얘기도 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 그 지상파와 이제 종편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특히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뭐 종편이나 지상파나 큰 규제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 좀 들기도 네. 하고요. 오히려 지역 방송이 더 지금 열악한 실정인데 이 규제 형평성을 좀 이제는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예,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인터넷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방송 못지않게 이미 그 보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규제, 광고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해제할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수건 사업이었던 중간 광고를 허용했죠. 그러니까 편법으로 하던 것을 이제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저희가 이제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광고 범위를 좀 최소화시키자. 그런데 그건 사회적 합의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또 보호해야 된다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고가 또 다른 법규에도 이렇게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연령층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보는 시간대에 방송 광고 금지되어 있는 품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10시까지 제한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이후에 이제 풀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거는 이제 약속을 이제 드릴 수 있고요. 종편을 만들 때의 시기와 지상파가 만들어질 때 이미 지상파는 그 규정을 엄격하게 해놓고 종편에 대한 규정은 달리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비대칭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상파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호소해 와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해서 대칭을 그러니까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드는 규제 완화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OTT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가 언론 미디어 특위를 지금 가동해서 5월 달까지 거기에 이제 각종 법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이나 아니면은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렇게 규율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지금 그 대립되고 있는 시기여서 3월 9일 날 이제 후보가 정해지면 각 당이 어느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당에서 생각하는 미디어의 그런 정책을 놓고 이제
세분화시켜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이 어렵다는 것은 뭐 이구동성 듣는 얘기이고 저도 뭐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모토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어쨌든 국민들의 요구가 워낙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지만 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점차 좀 개선해 나가는데 시간은 좀 더디지만 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지역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또 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대선 이후에도 잘 좀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네. 생각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TJB도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서 더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제공하고 더 따뜻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